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홍성수 교수님 또는 김정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 확산이 문화적, 경제적 요인 외에 역사적, 정치적 요인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뭐 역사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정치적 요인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미국도 사실 그런데 이 혐오나 편견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거의 뭐 유치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혐오는 안 된다, 뭐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생애 주기별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회사 가면 또 얘기하고 어디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또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극우 정당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까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확산되고 쉽게 이렇게 그 억제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이주민 혐오에 관련해서는 후발주자죠. 사실은 유럽이 훨씬 더 먼저 있었고, 근데 참 이런 건 빨리 따라잡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급속도로 따라잡았고, 아마 이 상태가 계속되면 유럽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데 한국에서는 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혐오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정치인 중에 정말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자스민 의원. 아마 제 예상으로는 10년, 20년 내에 대한민국 정당에서는 절대 이주자를 공천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국회의원 임기를 끝까지 마친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더 그랬죠. 더 만만하게 보고 이주자에다가. 그래서 뭐 법안 낼 때마다 정말 노골적인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김정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나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현 상황에서 단순한 공존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 교육부터 함께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준비들이 정말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다문화가 아닙니다. 사실 거의 동아주의 살을 쓴 다문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 지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매우 정리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었던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다문화적 지원센터가 218개로 현재 늘어났는데요. 거기서 일하는 다문화 실천가들 역시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다문화에 관한 과목도 심지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들이 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류적인 입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맨날 나오는 프로그램도 이들의 적응, 그죠? 그러니 우스꽝스러운 매뉴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뭐 친정 어머니 만들어주기 프로그램,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혼자 와서 외롭게 있으니 친정 어머니를 만들어주면, 그죠? 뭐 마음의 위로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막 한복 입고 사진도 열심히 찍습니다. 그런데 2명의 시어머니가 생겼죠. 사사건건 이러면 안 된다.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
세대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사실은 학교,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도 전혀, 지금은 이제 뭐 다문화 인권 교육이라든가 다문화 교육들을 받는데요. 그것들도 역시 이제 다문화 중점 학교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다문화 뭐 대안학교 뭐 생겼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 여러 실천가들 역시 아직 준비가 안 된 채 현장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뛰어들고 또 이 현장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교체되고 하는 부분들 다 모두 다 생각해 보면 준비가 안 돼서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말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도 아니 저기는 다 공짜고 무료인데 나는 뭐냐 내가 더 어렵다. 이런 말도 하죠. 중복수의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이런 얘기, 지원을 쇼핑하러 다니는 뭐 이런 이야기도 표현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역시 똑같아요. 사진 찍으러 사람들 뭐라 그러고요. 결혼식 시켜줄 테니까 돈 대줄 테니까 같이 사진 찍어주면 냉장고 준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동원하라고 아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저 이거 인터뷰 나가면 뭐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게 누구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문화 가족 그 지원도 이제 3차형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들의 정리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이제 통합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준비, 그것을 잘 이행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모두의 교육.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여러분 다문화 관련 교육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이 워낙 많죠. 왜냐하면 현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이나 내용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확대되고 정규화되고 하는 작업들이 정말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은 왜 누가 발생시키는가를 좀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독일에서는 어떻게 난민들을 수용하여 GDP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남청희 시민 전문가의 저 전문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유럽 난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중동 난민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대륙 쪽 국가들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도 그렇고 유럽, 중동도 보시면 여러분들 국경선이 다 직선으로 돼 있죠. 그런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 부족 국가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분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살짝 연결시키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은 또 그분들의 몫이 어느 정도 또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성찰이거든요. 공감은 여러분들 다 공감 잘 해주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해 주시는 거, 교황님들 강조하시는. 두 번째 성찰인데, 아까 그 우리 심리학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캄다운 얘기하셨잖아요. 캄다운 되지 않은 성찰 안 되죠. 진정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일이 있었던가? 이건 진짠가? 이건 약간 이상한데? 의문을 가져보고 성찰을 보는 그 두 가지가 일반 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가지 이제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임문철 신부님께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네, 질문 홍성수 또 김정현 교수님께 드립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국내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면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민이나 이민을 포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내국인 일자리나 임금 수준 저하 등과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 그 문제는 사실 이제 유럽에서 왜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0대, 10대가 이만큼이고요. 60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이민 말고는 저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정부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정말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왔는데 오히려 출산율 더 떨어지고 있는 0.8까지 지금 간 상태죠. 유럽은 그래도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한 1.5에서 2.0 정도, 보통 이제 2.1이 될 때 인구가 유지된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두 명을 낳아야죠. 근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2.1 정도를 낳아야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0.8, 0.9 정도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 인구 절벽이 되고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이민을 받아야만 GDP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게 이제 고급 이민이 있고, 그러니까 고급 직종의 이민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뭐 보통 3D라고 얘기하는 직종.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안 하는 일들에 주로 이제 여태까지는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게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보는 거는 그냥 느낌이 그런 거지 실제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이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 대학, 특히 이제 공과 대학은 인도, 중국, 한국 사람들이 다 굴린다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공대 석박사 과정 아무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길 누가 들어오냐면 동남아시아에서 1, 2등 하는 친구들이 거기 석박사 과정으로 유학을 와서 우리 대학 연구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나라한테 이득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뭐 석사, 박사하고 거기서 교수되고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긴 하지만 사실 국익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그분들은. 그런 것처럼 이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석사, 박사하고 또 한국 대학에서 교수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이익하고 그대로 일치하는 이제 이런 국면이 이제 이미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제 충돌이나 대립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래 심유한 신부님께 질문하신 건데 신부님 바쁘셔서 강의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임문철 신부님께 질문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사복자로서 또 우리 활동가로서 많이 경험이 많으신 신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3 딸아이가 본 적도 없고 자기에게 아무런 피해를 준 적도 없는 예멘 난민에 대한 혐오가 깊습니다. 저희 아이뿐 아니라 인터넷 여론에 떠밀린 또래 집단의 현상인 듯한데요. 대상이 모호한 증오와 미움이 아이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픕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마치 모든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에게 아무리 그렇지 않다 얘기해 주어도 마음이 다친 아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고 어린 마음에서 대상 없는 혐오를 없애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질문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죠. 이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좀 그렇지만 제주도의 역사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제주도는 사삼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일본에 많이 갔지만 일제시대 때, 그러나 사삼 때문에 여기서 이쪽에서 죽고 저쪽에서 죽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집에서 밥 팔아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자식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또 친척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릿고개 때 일본이라도 가자.
그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밀항으로 일본에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 밀항선이 해안가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이 근처니까 이제 내리라 해서 그냥 바닷가에 내려놓고 다 간답니다. 배는 돌아가 버리고. 그러면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간신히 그 어둠 속에서 불빛을 보고 집을 찾아가죠.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다 해가지고 밥 주고 옷 주고 어디 가느냐 해서 차비 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에 고발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고발해버리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멀미해가면서 며칠씩 배 밑창에서 고생하면서 겨우 갔는데 돈 모아서 갔는데 그럼 다시 붙잡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의 체험이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의 얘기, 할아버지들의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신자들에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밀항 갔다면 내가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너네 왜 여기 왔어? 이러고 너네 그럼 없으면 범죄율 당연히 높아지게 마련이죠. 훔치게 마련이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거기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좋으니까 사위로 받아들이고 애인으로 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거부감은 아까 제 그 표지에 그런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안 겪어보니까 어두우니까 어두운 밤길 가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그래서 직접 우리 신자들에게 만나봐라. 우리 같이 사니까. 그래서 이 신자들에게 주일에도 소개를 시켰고 이 아이들이 진짜 미사도 가끔씩 참석을 합니다. 쟤네들이 자기네 입으로 자원해서 그리고 아침에 청소도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 보면 신기하고 걔네들도 괜찮네 하고 우리도 점점 접촉을 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된다. 저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직접 만나도록 그런 서서히 새를 길들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